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이제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공부를 꼭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정책론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4장에 부동산 투자론을 공부를 하실 텐데 7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교재 74페이지에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론은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냐면 7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 가장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에 속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수강생 분들 입장에서는 개론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수요 공급 부분에서 막히시고 탄력성, 그 다음 두 번째로 막히는 부분이 투자론 부분에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 좀 어려워하세요.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오늘의 수업의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론 부분은 제대로만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의뢰인이 왔을 때 이 부동산의 수익률이 얼마고 이 부동산의 가치는 그래서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말빨,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꼭 어떻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 조금 힘드시면 지금 이 공부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열심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와 보시면 원래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푸실 때는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투자론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론 부분의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부 입장에서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투자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를 할까요? 당연히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끝까지 부동산 투자자가 되셔서 이제 투자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투자의 정의가 뭔지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다 적혀 있으니까 칠판을 잘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얼마를 갖고 있냐면 지금 3억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은 현재의 돈인가요? 현재 3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3억이란 돈은 확실한 돈인가요? 불확실한 돈인가요? 확실하게 3억이 있는 거죠. 확실한 돈입니다. 근데 이 3억을 갑이 지출하지 않고 그냥 소비하지 않고 뭘 했냐면 A라는 상가 건물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이 상가 건물을 사게 되면 1년 뒤에 얼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3억 3천만 원이 될 것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년 뒤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1년 뒤 미래죠. 그럼 3억 3천만 원은 실현이 된 건가요? 실현될 것인가요? 그렇죠. 실현될 것이죠. 그래서 얘는 미래의 금액이고 1년 뒤에 3억 3천만 원이 들어올 거니까 얘를 수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린 들어오는 돈을 수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의 불확실한 돈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현재 갑이 3억 원을 쥐고 있죠, 손에. 그럼 이 3억은 누가 봐도 3억이에요. 확실하게 3억이 있는 거죠. 그런데 A라는 부동산에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하게 되면 1년 뒤 3억 3천만 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 예상하여 측정을 해보고 있는 거지. 이게 실현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라보았을 때는 1년 뒤 3억 3천만 원은 미래의 돈이며 확실한 돈이다, 불확실한 돈이다, 불확실한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1년 뒤 미래 수입 3억 3천만 원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할까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투자의 위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것은 부동산 이 건물이 무너져서 그 밑에서 깔려 죽을 위험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상한 수익이 있을 때 예상한 수입대로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되세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험은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확실성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위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위험. 네. 그러면 이제 현재 확실한 3억을 소비하지 않고
1년 뒤 미래 3억 3천만 원. 불확실한 돈과 바꾼 거죠, 지금 수익과. 그래서 투자의 정의는 이 둘을 교환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투자란 현재의 확실한 지출과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교환하는 행위.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안 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는 행위.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투자라고 하고, 이 미래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얘를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한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부동산은 싸나요? 비싸나요? 고가성을 띠죠. 비싸다를 유식한 표현으로 고가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면 내 돈만 갖고 사지 못하고 남의 돈을 빌려서 사죠. 근데 남의 돈을 지인에게 빌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인에게 빌리는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빌린다? 은행에게 빌리겠죠. 그럼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목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돈을 빌려줌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부동산은 비싸다, 고가성을 띠니까 부동산을 사는 금액을 따져봤을 때 전체 내 돈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빌린다? 남의 돈을 빌리겠죠. 그래서 두 글자로 그냥 일치시키기 위해서 남돈이라고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돈에 남의 돈을 합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돈이 나올까요?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치면 전체 돈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부동산은 비싸니까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전체 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항상 부동산 학계로는 일반적인 용어를 좀 더 어려운 용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돈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분. 그래서 얘를 5글자로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 지금 투자하는 금액을 따지는 거니까 얘를 지분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3글자로. 그럼 남의 돈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저당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5글자로 붙이면 뭘까요? 저당 투자액이겠고, 저당 투자액. 3글자로 줄이면 저당액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두 돈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총 투자액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고가성을 띈다, 내 돈, 남의 돈 합쳐서 전체 돈을 만든다. 구입자금 만든다는 얘기죠. 투자 금액을. 그러니까 내 돈을 뭐라고 하고? 지분이라고 하고, 남의 돈을 뭐라고 한다? 저당. 합치면 뭐라고 한다? 총 투자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그 건물의 전체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죠. 전체 투자할 금액이 얼마인지.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투자할 금액, 투자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중시 여기는 게 뭐냐면 항상 그 투자의 수익률이 그래서 얼만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수익도 중요하고 그 투자에서 나오는 이제 수익이 있을 거고 투자액에 대비한 수익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3가지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3가지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투자할 금액, 투자액과 투자를 통해 나오는 수익과 그 다음 그것을 통한 수익률이 있겠죠. 투자액 대비 수익의 비율. 이 3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를 크게 2명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을 거예요.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지분 투자자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갑은 지분 투자자인가요? 지분 투자자죠. 그래서 갑이 이 건물을 뭐 하게 되냐면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억짜리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4억을 내 돈으로 투자하고 1억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러면 1억만큼은 은행의 집인가요? 그게 아니라 전체 소유는 누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고, 지분 투자자인 우리가 하는 거고, 은행은 그에 대한 돈을 빌려준 것 뿐이죠.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는 뭐 하는 거냐면 소유합니다. 그럼 투자론에서 공부할 때는 주택은 수익성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의 대표자는 상가 건물들이 있겠죠. 상가 건물 등.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건물 하나를 보유하는 목적은
소유 기간 동안 놀릴까요? 아니면 임대할까요? 임대하겠죠? 그러니까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기억하실 건 우리는 이제 다 무슨 투자자다? 지분 투자자죠.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은행은 없죠. 은행 직원이신 분은 계셔도 은행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지분 투자자는 뭘 한다? 소유하는 것이다. 소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뭐 한다? 임대하고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에게 돈을 빌려줌에 따라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얘를 저당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저당 투자자는 누가 될까요? 은행이 되겠죠, 은행.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그 빌린 돈에 대해서 수입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자 수입이겠죠, 이자 수입. 그래서 이자 수입이 바로 저당 투자자가 목적으로 하는 저당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MM으로 어떻게 기억해 보시냐면 지분을 소유한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금융론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지분을 소유한다. 네, 지분을 소유한다를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내 돈으로 전체 돈을 만들었다면 저당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남에게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해봅니다. 자, 간단하죠? 전체 돈이 있을 때 돈이 부족해서 내 돈에 남의 돈을 합쳐서 투자를 합니다. 물론 돈이 부족하지 않아도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남의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내 돈과 남의 돈과 합치면 전체 돈이 된다. 그럼 이제 투자액의 개념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대답을 잘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놓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3억이랍니다. 이때 만약에 내 돈이 1억이 있다면 남의 돈이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남의 돈 얼마죠? 3억에서 1억을 빼니까 2억이 되겠죠. 2억. 그러니까 문제에서 총 투자액이 3억 원일 때 지분 투자액이 1억이면 저당 투자액은 얼마가 된다? 2억이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맞죠? 그러니까 투자액은 돈이에요? 비율이에요?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은 1억 더하기 2억은 3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3억 빼기 2억은 1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했다가 뺐다를 할 수 있다. 그럼 이번엔 수익의 개념을 따져볼게요.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전체 들어온 수익이 얼마냐면 얘가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됐답니다. 그때 은행에게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냐면 얘가 1,000만 원이래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남의 돈의 수익이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지금 전체 돈의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내 돈의 수익과 남의 돈의 수익의 합일 거잖아요. 그럼 전체 돈의 수익이 3천만 원일 때 남의 돈의 수익이 1,000만 원이면 내 돈의 수익은 이제 뺀 얼마가 된다? 2천만 원이 되겠죠.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액과 수익은 돈인가요? 돈이 아닌가요? 둘 다 돈, 금액이죠. 금액.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된다, 안 된다? 얘 더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가. 그래서 유식한 표현을 쓰면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봤던 내용 중에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있었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전체 돈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수익률을 따져볼게요. 전체 돈의 수익률,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총 수익률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총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때 내 돈의 수익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10%랍니다. 그래서 남의 돈의 수익률을 봤더니 이 부분이 5%래요.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대로 따져보면 내 돈 더하기 남의 돈은 전체 돈이니까 왠지 내 돈의 수익률 10%에 남의 돈의 수익률 5%를 더하면 전체 돈의 수익률이 15%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론에서 관통돼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돈끼리는 더하기가 되지만 수익률, 비율끼리는 더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 둘을 그냥 더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아, 그래? 내 돈의 수익률이 10%고 남의 돈의 수익률이 5%. 비율이니까 더하기 못한다며? 그럼 전체 돈의 수익률은 이 둘을 평균 내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건 맞는데 10% 더하기 5%를 더해서 5%를 해준 다음에 얘를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15를 2로 나누니까 우리의 사랑스러운 친구 전자계산기를 두들기면 7.5%라고 계산기가 얘기를 해주겠네요. 그럼 7.5%가 총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내용이 틀린다는 얘기죠. 왜 틀리냐면 이렇게 총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 1대1로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내 돈을 100%다 투자할 수도 있고 내 돈이 90%, 남의 돈이 10%, 내 돈을 80%, 전체 돈 중에 남의 돈을 20%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저당이 90%, 80%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히 수익률은 비율이니까 더하기가 안 돼서 평균을 내는데 그냥 이처럼 두 개의 수치를 더해서 그냥 그 두 개니까 2로 나누는 산술 평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평균을 할 것이냐라는 걸 따져보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내 돈의 수익률 10%, 남의 돈의 수익률이 5%예요. 그러면 전체 돈이 1억일 때 내 돈이 얼마였냐면 6천만 원이랍니다. 아까 했던 내용 복습할까요? 1억에서 내 돈이 6천만 원이면 남의 돈은 얼마를 투자를 했을까요? 얼마를 빌려서 투자했을까요? 그렇죠. 4천만 원이죠. 맞나요? 그럼 전체 1억 중에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 6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나오나요? 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무게를 더할 가짜, 무게중자에 더할 가짜. 그래서 무게를 더하는 수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얘는 60%고 그럼 저당의 비율은 전체 돈 1억에서 4천만 원이니까 얼마? 0.4%가 되겠죠. 0.4%가 아니라 0.4가 될 겁니다. 40%. 그럼 지금의 내용을 이제 어떻게 평균을 내줘야 되냐면 내 돈의 수익률 10%에는 내 돈의 가중치 60%를 곱해주겠죠. 0.6이 60%입니다. 100%는 1이에요, 여러분. 1. 그럼 60%는 0.6이겠죠. 10%는 0.1이에요. 그럼 1%는 0.01이 된답니다. 이런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0.6을 곱하면 얘는 6%. 그럼 남의 돈의 수익률 5%에는 얼마의 가중치를 실을까요? 무게를? 0.4를 곱하겠죠. 0.4를 곱했다는 얘기는 얘가 가중치가 40%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5 곱하기 2니까 2가 나와서 2%가 되겠네요. 그럼 6% 더하기 2%는 8%가 나오죠. 이게 정확히 각각의 수치를 그냥 더해서 나누는 것이 아닌, 즉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수치에 그 수치의 가중치,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준 게 얘가 가중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내 돈과 남의 돈의 수익률이 있을 때 총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 내 돈의 수익률, 지분 수익률의 가중치를 곱하고 지분의 가중치, 그 다음 저당 수익률의 저당 비율, 저당 가중치를 곱해준다는 얘기죠. 무슨 평균에서 구한다? 가중평균.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산술 평균은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합니다. 그래서 이 가중평균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가중평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돈 전체 1억입니다. 그때 아까는 얘가 6천만 원, 4천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8%의 수익률이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내 돈의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얼마냐면 얘가 9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저당은 얼마일까요? 이게 1천만 원이겠죠. 그럼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1억에서 9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0%가 되겠죠. 그래서 0.9가 됩니다. 왜 0.9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저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천만 원은 1억 중에 얼마다? 10%죠. 0.1이겠죠. 그럼 가중평균 해볼까요? 이 상황에서 내 돈의 수익률 10%에 얼마의 무게를 실어주고 0.9의 무게를 실어주고 그럼 얘는 9%겠네요. 남의 돈의 수익률 5%에 10%의 가중치 0.1의 무게를 실어주면 얘는 0.5가 됩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나 나오죠? 9.5%가 나오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내 돈과 남의 돈이 있을 때 어디가 크기가 크죠? 내 돈의 비중이 크죠.
그럼 당연히 평균을 냈을 때 가중평균을 하게 되면 나온 가중평균치는 내 돈의 수익률과 비슷해질까요? 많이 비슷해졌죠. 지금 9.5%로. 그럼 당연히 지분의 가중치가 더 올라가 버리면 95%가 된다 그러면 얘는 9.5보다 더 커지겠죠. 10%에 더 가깝게 다가설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총 수익률은 지금 9.5%로 얼마에 가까워진다? 지분 수익률에 가까워진 경우죠. 그럼 반대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전체 돈 똑같습니다. 1억이에요. 이번엔 내 돈이 1,000만 원이고 남의 돈을 9천만 원을 빌렸답니다. 그럼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90%가 되겠죠. 그때 가중치가 1,000만 원은 1억 중에 10%죠. 그 다음 9천만 원은 1억 중에 90%가 됩니다. 그럼 곱해볼까요? 10% 곱하기 얼마 곱하죠, 여러분? 0.9를 곱하나요? 0.1? 얘 지금 무게가 10% 실린 거죠. 0.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0.1을 곱했으니까 1%가 될 거고 5%에 곱하기 0.9의 무게를 실어주면 무게를 실어주는 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중평균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럼 곱해주면 4.5가 나온다? 그럼 둘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당연히 5.5가 나오겠죠. 그럼 지금 이 5.5%가 총 수익률이 되는데 저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로 매우 크니까 90%로 매우 크니까 저당 수익률인 5%에 매우 가깝게 위치가 됐겠죠. 맞나요? 이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은 5.5%로 뭐에 가까워졌다? 저당 수익률 부분에 가까워진 거죠. 지금 5%에. 이게 가중평균의 개념입니다. 그럼 느낌이 딱 꽂히시는 게 뭘 아셔야 되냐면 10%와 5%를 가지고 가중평균해 보면 그때 나오는 평균의 수치는 이 사이에 존재하게 돼 있다? 당연히 사이에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1대1이라면 정확히 이 절반에 위치할 거고 그럼 7.5%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10%의 무게가 많이 실렸다면 그때는 1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것이고 5%의 무게가 더 많이 실렸다면 5%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부분은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비싸다, 고가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하기 어려워서 남의 돈을 빌렸죠. 내 돈을 유식한 표현 두 글자 뭐라고 한다? 지분. 남의 돈을 유식한 표현 두 글자 뭐라고 한다? 저당. 둘을 합치면 총이 나온다. 그때 우리가 투자 시에 중시 여기는 건 세 가지가 있더라. 투자 금액, 세 글자, 투자액. 투자를 통한 수익, 수익 또는 투자 수익입니다. 수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수익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익률인데 투자액과 수익은 돈이니까 더하기가 되는 거고 더하기 빼기가 수익률은 비율이니까 더하기 빼기가 안 된다가 포인트네요. 그래서 무슨 평균에서 구한다? 산술 평균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평균? 가중 평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1을 볼 겁니다. 건물에 1억 원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자, 기쁘죠? 건물에 1억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이 건물을 얼마 주고 샀다? 1억을 주고 산 거죠. 그럼 이 건물의 시장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시장 가격. 1억이니까 1억을 투자해서 샀겠죠. 그때 수익률이 1년 동안 10%로 기대가 되고 있다랍니다. 1년 동안의 수익률이 10%랍니다. 그럼 우리는 1년 동안 수익이 얼마만큼 기대되는지 궁금하죠. 1년 뒤에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수식은 1억 투자액에 수익률 얼마를 곱하면 당연히 10%. 10%는 얼마 곱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0.1을 곱해 주시는 거죠. 그럼 0.1을 곱해 주시면 얘는 얼마가 나오죠? 1,000만 원? 그럼 지금 이 1,000만 원의 계산 수식을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일반화 시켜보면 1억은 뭐였다? 세 글자? 네, 투자액이었죠. 그 다음 곱하기 10%는 뭐였다? 투자 수익률이었죠, 여러분. 줄여서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구나? 수익이 나오는구나. 투자한 금액에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률을 곱하면 수익이 나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그럼 이 식을 이제 응용해서 케이스 2를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또 뭐가 궁금하냐면 건물에서 1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이 이번엔 1,000만 원이랍니다. 1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럼 이 1,000만 원은 실현이 됐나요? 실현되지 않았나요? 실현되지 않았죠? 1년 뒤에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기대되는 수익인가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대 수익이라고 표현하겠죠. 기대 수익. 그때 이 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1년 동안 우리가 10%의 수익률을 만약에 기대하고 있다면 이 건물을 도대체 얼마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절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공식. 얘는 절대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 기억해 보세요. 투자액에 뭘 곱하면 금액에는 그 비율을 곱하겠죠? 투자액 대비 수익의 비율을 곱하면, 투자 수익률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투자 수익이 나오죠. 기억합니다. 투자액에 뭘 곱하면 수익률 곱하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투자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죠. 투자액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얼마를 주고 사야 되나를 물어본 거니까. 근데 곱하기 투자 수익률은 우리가 얼마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죠? 10%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죠. 10%는 얼마? 0.1입니다. 그 다음 투자 수익은 지금 얼마?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똑같은 10%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야 이렇게 지워지겠죠. 맞죠? 그럼 X는 10% 나누기 1,000만 원이 되니까 10%는 얼마죠, 여러분? 0.1. 그럼 계산기로 1000 나누기 0.1을 하면 만이 나옵니다. 만 원이 1억이죠, 여러분. 그래서 X는 1억의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으시라는 얘기냐면 앞으로 수익을 주고 수익률을 주면 그냥 무조건 수익을 수익률로 나눠주시면 가격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절대공식, 계속 절대공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투자액에 뭘 곱하면 수익률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수익이 나오겠죠. 맞죠? 그때 투자액 곱하기 수익률은 투자 수익에서 양변을 뭐로 나눠버리면 수익률로 나눠버리면 지금 이번에는 투자액으로 나눴죠. 투자액으로 나누면 투자액분의 수익이 남고 얘는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익률의 계산도 바로 할 수 있다? 네, 수익률의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익률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따져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보세요. 비율, 지수, 계수, 탄력성은 다 분수다. 그러니까 수익률이니까 짝대기 짝 분수겠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투자 수익이다? 수익이죠.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어디로 들어가면 분자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저하고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빌고 또 빈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영험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꿈에 나타나서. 인간아, 먼저 사라. 뭐를 사라? 로또를. 그러니까 로또를 사지도 않고 수익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이나 이득이 분자로 들어가면 그 수익이나 이득은 뭐가 있어야지만 발생한다? 투자액이 있어야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식에서, 투자론에서 나오는 모든 식에서 분자의 수익이나 이득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분모는 투자액인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의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절대 공식을 지금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못 잡으면 뒤에 부분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투자액에 뭘 곱하면? 네, 이제 대답해 보세요. 1억 투자해서 수익률이 10%면 아까 1,000만 원이었다. 그럼 걔를 일반화시킨 게 투자액에 뭘 곱하면? 투자 수익률 곱하면 투자 수익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괄호를 이제 생략하고 볼 거예요. 앞으로는. 나중에는. 그래서 투자액 곱하기 투자 수익률은 투자 수익이 나왔는데 얘를 수익률로 다 나눠버리면 여긴 뭐가 남는다? 투자액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수익을 주고 수익률을 주면 우리는 수익을 수익률로 나눠서 뭘 구할 수 있다? 투자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 투자액이 1억이란 얘기는 그 건물의 시장 가격이 얼마였다? 1억이었다라는 게 기억나시나요? 가격이 1억이니까 1억을 투자했겠죠. 가격이 2억이면 투자액은 2억이 될 겁니다.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투자할 금액은. 그래서 가격과 투자액이 같은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외워야 될 식이
이제 떴습니다.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죠? 수익률분의 수익이 된다는 얘기죠. 수익률분의 수익. 이것도 분명히 헷갈리세요. 가격은 수익분의 수익률인지 이게 수익률분의 수익인지 헷갈리게 돼 있답니다. 그럼 보실까요? 가격은 돈인가요, 여러분? 돈? 그러면 돈이 나오기 위해서는 분자에 알고 싶은 건 지금 돈이죠. 그럼 수익과 수익률 중에 돈은 뭔가요? 수익이죠, 수익. 그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분의 수익이지 수익분의 수익률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개념을 잡아볼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 사는 시점은 수요자 입장에서 사는 시점이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시점인가요? 우리가 어떤 건물 하나를 사러 갔어요. 그럼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론에서 공부했던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는 수요자죠. 근데 투자론 개념에서 따져보면 우리는 투자자인가요? 네, 투자자죠. 그래서 만약에 2020년 12월 16일에 부동산을 산다면 사는 시점이 곧 투자 시점이죠, 여러분? 네. 그때 이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액을 이제 뭐라고 한다?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뭘 곱하면 수익률을 곱하면 이제 뭐가 나온다? 얘가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뭐만 바꿨죠? 투자액 곱하기 수익률은 수익, 아까 그 식에서 주거라고 한 그 식에서 투자액만 이제 가격으로 고쳐놓은 거네요. 그러면 수익이 정해진 것이라면 어느 시점에? 사는 시점에 수익이 정해진 것이랍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에 뭘 곱해서 수익률을 곱해서 수익이 나오니까 수익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뭐는 내려갈까요? 수익률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야 둘을 곱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올 테니까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은 사는 시점의 반비례 관계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한번 수치를 대입시켜 볼게요. 잘 보세요. 먼저 가격이 올라가면 뭐는 내려가야 된다? 수익률은 내려가야 된다? 그럼 가격을 좀 더 싸게 샀다는 얘기는 결국 그 시점에 수익률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수치를 대입시켜 봅니다. 사는 시점에 수익이 1,000만 원이랍니다. 사는 시점에 수익이 1,000만 원이래요. 기대되는 수익이. 그때 이 건물을 1억 가격을 지불하고 샀답니다. 그럼 지금 얼마 투자해서? 1억 투자해서 수익이 1,000만 원 발생한 거니까 1,000만 원은 1억에 10%? 그러니까 수익률은 지금 10%겠네요. 맞죠? 그런데 이때 수익은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이 똑같은 건물을 얼마의 가격을 주고 샀냐면 5천만 원 가격을 지불하고 샀답니다. 지금 뭐가 낮아졌죠? 가격이 내려갔죠? 5천만 원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한 거니까 수익률은 얼마죠? 20%로 올라가죠. 맞나요? 5천에 0.1을 곱해서 1,0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가격이 더 싸게 내려가니까, 낮게 내려가니까 좀 더 사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사니까 수익률이 올라갔다. 지금 그 얘기를,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극단적으로 1,000만 원 수익이 똑같이 정해져 있는 이 건물을 얼마의 금액을 주고 살 수 있었냐면 이번에는 수익률이 50%의 수익률을 누리고자 한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에 투자하면서 투자자가 얼마의 수익률을 누리고 싶다면 5천만 원의 수익률을 누리고 싶다면 이번엔 얼마의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될까요? 더 낮은 가격? 더 낮은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50% 수익률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얘를 0.5로 나누면 2천이 나오겠죠.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면 50% 수익률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그럼 이번엔 수익이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건물, 똑같은 건물을 2억 가격을 지불해야지만 살 수 있답니다. 2억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2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 기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의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2억 투자에 1,000만 원이니까 나눠보면 5% 수익률이 나오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내용은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었다? 수익률분의 수익이었다.
가격에 뭘 곱하면? 수익률을 곱하면 수익이 나온다. 뭐가 정해진 것일 때? 사는 시점, 투자 시점에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면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린 투자자죠. 그럼 투자자, 수요자는 사는 시점에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서 노력하나요? 그래야 사는 시점의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사는 시점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지금 뭐가 정해져 있다는 게 포인트죠. 수익은 정해져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가격 곱하기 수익률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내려가게 돼 있다. 지금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이제 대답해 보세요. 가격은? 그렇죠. 수익률분의 수익이죠. 수익이죠. 그러면 이 분수식을 놓고 봐도 가격과 수익률이 반비례 관계라는 게 보이시나요? 분수와 분자는 비례 관계. 분수와 분모는 반비례 관계라는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는 시점에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그러므로 가격과 수익률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지 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이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한번 주위 분들에게.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 있고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이 있어. 그럼 뭐의 가격이 더 높아?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거의 100% 수익률이 높은 게 가격이 높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게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뭐가 정해진 것일 때? 사는 시점에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수록 투자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은 낮아지게 돼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나오는 사실은 4가지의 수식이 있는데 지금 2가지만 볼 거예요.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제 바로 공부할 겁니다. 투자 가치라는 걸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치가 곧 가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자리에 지금 투자 가치가 들어간 거죠. 그럼 얘는 분명히 짝대기 짝 긋고 이 밑에 분모 부분은 수익률이 들어가야 되고 무슨 수익률이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는 무슨 수익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목적은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분자에는 예상 수익, 기대 수익이 들어간답니다. 예상되는 수익이. 그리고 분모에는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이따가 요구 수익률 개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투자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구 수익률은 낮아졌다는 얘기인가요? 맞나요?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니까. 그러면 어떤 한 투자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낮아지겠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는 뭘 계속 함정을 파냐면 투자 가치가 올라갈수록 요구 수익률은 커진다. 요구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투자 가치는 커진다. 이런 함정을 파는 거죠. 무조건 가격과 수익률은 뭐다? 반비례 관계다.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장 가치가 나왔답니다. 그럼 얘도 가격이죠. 시장 가격. 그럼 얘는 짝대기 짝 긋고 수익률분의 수익일 거예요. 근데 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익률 예상 수익 이 부분이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시장 가치는 분자는 예상 수익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수익률이 이따가 공부하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객관적인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 지금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죠. 고로 시장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예요. 반비례 관계. 이것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실까요? 정리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이제 금융의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이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쉬시고 지금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10분 뒤에 만나볼게요.
금융의 지렛대 효과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이 부분도 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투자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장래 공인중개사인 본인에게 주는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뒤에 꼭 오셔야 됩니다. 네, 10분 쉬고 봅니다.